야, 셋째, 내가 문을 열어. 형수 머리에 꽂힌 은비녀만 팔아도 투전판 미천은 넉넉할 게다. 달빛조차 서늘한 첫날 밤. 신방 문 밖에서 탐욕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신랑 유석은 상황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지만 우리 명선 마님은 다릅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단한 빨래 방망이가 들려 있지요.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 위태로운 밤, 명선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명선이 가마에서 내려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깨진 기와 사이로 드러난 허름한 지붕, 무릎까지 자란 마당의 잡초. 한때는 부유했을 양반 기와 집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25 약방집 딸 명선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만 초대한 잔치에 떡 몇 시루와 막걸리 몇 통이 전부였지요. 신랑 유석은 28배 나이에 체격은 장대했으나 동생들 7의 기세에 눌려 구석에서 숨조차 크게 못 쉬고 있었습니다. 명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7 시동생의 눈빛이었습니다. 둘째는 덩치가 크고 눈빛이 거칠었고, 셋째는 입가에 비죽거리는 웃음을 띠고 명선의 혼수 보따리를 훑어보고 있었지요. 넷째는 부채를 펄럭이며 기웃거렸고, 나머지 어린 도련님들도 형들 눈치만 살피며 새 형수를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늑대 같은 7 도련님의 눈빛에서 명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었지요. 달빛이 서늘하게 신방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 치마 저고리를 벗어 장롱에 넣고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빼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문 밖에서 사각사각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시동생들의 속삭임이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야, 셋째 내가 문을 열어. 형수 머리에 꽂힌 은비녀만 팔아도 내일 투전판 미천은 넉넉할 게다. 무슨 소리냐, 보따리 속에 든 비단부터 챙겨야지. 은자도 있을 거다. 약방집 딸이라며 친정에서 얼마나 싸들고 왔겠냐. 유석은 상황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부인. 저 놈들이 또 이러는구려. 제가 말려보겠소이다. 하지만 명선은 유석의 팔을 꽉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명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한편에 세워두었던 빨래 방망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친정에서 혼수로 챙겨온 참나무 방망이였지요. 명선은 그 방망이를 들고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미 셋째와 넷째가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7째까지 뒤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명선이 방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명선의 벼락 같은 고함에 7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달빛 아래 빨래 방망이를 든 명선의 모습은 마치 호랑이처럼 위험이 넘쳤지요. 셋째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넷째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린 7째는 겁에 질려 형들 뒤에 숨었지요. 내 방 문지방의 발이라도 들이면 이 방망이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명선은 도망치려는 시동생들의 앞을 막아서며 눈을 차갑게 빛냈습니다. 내 오늘부터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니 도둑놈처럼 담을 넘으려거든 목숨부터 내놓고 오너라. 명선의 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약방에서 외상값 받아낼 때 단련된 대포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명선의 기세에 눌린 7 도련님은 결국 투덜거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명선은 방으로 돌아와 빨래 방망이를 문 옆에 세워두고 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석은 새 아내의 당찬 모습에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명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시오. 이 집안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소. 부인은 두렵지 않소. 두렵지요. 하지만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명선은 약방집 딸로 자라며 샘과 장사에 눈을 뜬 여인이었습니다. 25가지 혼처를 거절하며 노처녀 소리를 들어왔지만 병든 아버지가 급히 딸의 혼처를 정해야 했고 선대의 과거 급제자를 낸 양반 명문가라는 말에 끌려 이 집안과 혼담이 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양반가의 채통만 남고 속은 텅 빈 집이었지요. 장남 유석은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겨우 쌀 몇 회씩 받아오는 신세였고 7 도련님은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일은 못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병석에 누워 계셨지요. 하지만 명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 이상 이 집안을 살리는 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명선은 품속에 간직한 친정은자 몇 푼과 약방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자신의 배포를 믿었습니다. 명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지요. 7 늑대 같은 시동생들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이 텅 빈 집안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달빛이 점점 옅어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 테다. 이 거지 소굴을 대궐로 만들어 보이겠어. 이 위태로운 혼인날 거지 소굴이나 다름없는 이 집을 대궐로 바꾸기 위한 명선. 마님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선이 시집 오기 전까지 이 집안이 어떻게 버텨왔느냐 하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장남 유석은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겨우 쌀 몇 회씩을 받아왔지요. 아침 일찍 서당에 나가 그를 가르치고 해가 질 무렵 돌아올 때면 주머니에 보리쌀 한 줌, 좁쌀 2어, 호비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농번기가 되면 아이들이 들에 나가느라 서당은 텅텅 비었고 그럴 때면 유석은 다른 양반집의 족보를 정리해 주거나 편지를 대신 써주며 품삯을 받아야 했지요. 문제는 7 도련님이었습니다. 둘째는 무과에 응시한다며 활쏘기나 하고 다녔고 셋째는 벗들과 어울려 투전판을 전전했습니다. 넷째는 풍류를 안다며 기방에 드나들었고 나머지 도련님들은 형들 뒤나 쫓아다니며 놀기만 했지요.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일은 못하면서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유석의 등골이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병석에 누워 계셨고 집안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지요. 명선이 시집 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선은 동틀 무렵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요. 명선은 한숨을 쉬며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방집 딸답게 구급약들과 함께 친정아버지가 비상용으로 찔러준 은자 몇 푼이 들어 있었지요. 서방님, 이 은자로 장터에 가서 보리와 밀가루를 사 오시오. 그리고 된장도 한 항아리 구해 오시오. 유석은 새 아내가 내민 은자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벌써부터 혼수 미천을 꺼내 쓰게 하다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명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탄할 때가 아니라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요. 어서 다녀오시오. 유석이 장터로 향하는 동안 명선은 집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때였지만 산에는 귀한 약재가 자라고 있을 터였지요.
명선은 친정 약방에서 경험을 떠올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도라지꽃이 진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명선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도라지 뿌리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선은 정성껏 도라지를 캐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유석이 보리쌀 한 말과 거친 밀가루 몇 돼, 그리고 된장 항아리 하나를 이고 지고 돌아왔습니다. 명선도 도라지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명선은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었습니다. 가마솥에 보리쌀을 안치고 물을 붓더니 썰어둔 도라지를 넣고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한 시즌쯤 지나자 부엌에서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도라지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7 도련님은 그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명선은 그들을 마루에 앉히고 죽그릇을 하나씩 내어주었지요. 도련님들, 이것이 맹물 같아 보여도 기운을 돋우는 약재가 들어간 죽이니 남기지 말고 드시오. 도련님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죽을 들이켰습니다. 아침부터 굶은 터라 도라지가 든 보리죽이라도 꿀맛이었지요. 명선은 시어머니께도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떠 올렸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내가 왔으니 이 집안이 살아날 것 같구나. 어머님, 정신 차리고 계셔야 하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나이다. 명선은 죽 한 그릇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으나 진짜 큰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대문을 발로 차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지요. 앞장선 사내는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한 빚쟁이 우두머리였고, 뒤따라온 건달 서넛은 몽둥이를 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셋째 도련님 어디 있소? 투전판에서 진 돈 100냥 오늘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박살내고 말 테요. 셋째 도련님은 겁에 질려 방 안으로 숨어버렸고, 유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명선이 당당히 빚쟁이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대장부들이 아녀자만 있는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요? 셋째, 형님의 빚 100냥 내가 갚을 것이니 일단 이 증서부터 내놓으시오. 명선의 서슬퍼런 기세에 빚쟁이들이 주춤하자 명선은 품속에서 은자 한 푼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은자가 햇빛에 반짝이며 빚쟁이 우두머리 발밑에 떨어졌지요. 석 달이요. 석 달만 기다려주시오. 그 안에 100냥을 갚아드릴 것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오. 석 달이라. 좋소. 하지만 담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빚쟁이 우두머리가 집 안팎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선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 집 뒤편에 밭이 하나 있소이다. 그 밭을 담보로 잡으시오. 만약 석 달 안에 100냥을 갚지 못하면 그 밭을 드리겠소. 빚쟁이들은 명선을 따라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잡초가 무성한 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고작 잡초밭이 뭐가 값어치가 있단 말이오? 그건 제 알바 아니오. 석 달 뒤면 100냥을 갚을 테니 그때까지 이 밭에 손대지 마시오. 명선의 당당한 태도에 빚쟁이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댔지만 은자 한 푼을 받은 터라 석 달의 기한을 승낙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증서를 쓰고 물러가자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셋째가 기어 나왔습니다. 명선은 그런 시동생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셋째 도련님, 앞으로 투전판에 발을 들이면 내 손으로 다리를 분지르겠소. 셋째는 명선의 눈빛에 기가 질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선은 다시 뒤편 밭으로 향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몰랐지만 명선의 약방 눈썰미에는 그 밭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무성한 잡초 사이사이로 하얀 꽃을 피운 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절초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선은 방 안에 7 도련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석도 옆에 앉았지요. 명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잘 들으시오. 석 달 안에 백냥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반마저 잃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내게 계획이 있소. 도련님들이 내 말을 따른다면 백냥은 물론이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오. 7 도련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선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기세에 눌린 도련님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쟁이들을 돌려보낸 다음 날 새벽, 명선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문에 큼지막한 자물쇠를 채웠지요.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자 명선은 그 열쇠를 치마 속 깊이 넣어 간직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밥을 먹으려면 명선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지요. 해가 떠오르고 7 도련님이 하나둘씩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어제 남은 보리죽이라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부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요. 둘째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형수님. 그때 명선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나타났습니다. 명선은 7 도련님을 일렬로 세우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부터 이 집안에 공짜 밥은 없소이다. 제 밥값을 못하는 자는 국물도 없을 줄 아시오. 명선의 선언에 도련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가 비죽거리며 웃었지요. 형수님이 시집 오더니 미쳤나 보. 양반이 어찌 일을 한단 말이오? 그럼 굶어 죽으시든지요. 나는 상관없소이다. 명선의 냉정한 대답에 도련님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그리 고프지 않았기에 코웃음을 치며 흩어졌지요. 명선은 그런 도련님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도련님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명선이 남편 유석과 시어머니 박씨 부인께만 밥을 지어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가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가 애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좀 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소이다. 일을 하셨소. 아, 아니. 하지만 그럼 안 돼요. 명선은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련님들은 투덜거리며 마당을 서성였지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힘이 센 둘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엌 문을 부수려 달려들었지요. 형수님, 이러지 마시오. 당장 문을 열지 못하겠소. 하지만 명선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물동이를 준비해두고 그 안에 약방에서 가져온 설사약을 몰래 타놓았던 것이지요. 둘째는 목이 말라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다른 도련님들도 따라서 물을 마셨지요. 반각도 지나지 않아 둘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둘째는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셋째와 넷째, 그리고 나머지 도련님들도 잇따라 배를 부여잡고 뒷간으로 향했지요. 명선은 그런 도련님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도 함부로 마시는 것이 아니오. 앞으로는 내가 주는 물만 드시오. 그날 밤 도련님들은 배를 부여잡고 뒷간을 들락날락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련님들은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지요. 하지만 명선은 여전히 부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련님들의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셋째가 명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밥 좀 주시오.
정말 죽을 것 같소이다. 일을 하시겠소? 하겠소이다. 셋째의 대답에 다른 도련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선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미리 작성해 둔 가문 회생 각서였습니다. 여기 지장을 찍으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리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오늘부터 형수의 명을 따라 땀 흘려 일할 것을 맹세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밥을 먹지 않겠다. 배고픈 늑대들은 앞다투어 지장을 찍었습니다. 명선은 그제야 부엌 문을 열고 약속대로 흰쌀밥과 된장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지요. 사흘 동안 굶다가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도련님들, 잘 들으시오. 명선은 밥을 먹는 도련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오. 각자의 힘과 재주에 맞는 일을 맡길 테니 열심히 하시오. 석 달 안에 100냥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7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배고픔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지요. 유석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흘 만에 7 늑대를 길들여 버린 것입니다. 명선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일 뿐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요. 그날 밤, 명선은 구절초 밭을 바라보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구절초를 어떻게 조청으로 만들 것인지, 도련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달빛 아래 명선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렇게 명선의 지독한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선은 7 도련님을 이끌고 집 뒤편 밭으로 향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담보로 잡힌 그 밭이었지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 사이로 하얀 꽃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습니다. 도련님들은 이 황량한 밭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잡초밭에서 대체 뭘 한다는 것이오? 둘째가 투덜거리며 물었지요. 명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얀 꽃이 핀 풀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뜯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들 앞에 내밀었지요. 이것이 바로 구절초요. 여자들 몸에 그렇게 좋다는 귀한 약재요. 명선은 친정 약방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구절초는 9번 꺾인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여자들의 냉증을 다스리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였지요. 한양의 약방에서는 구절초 한 근에 은자 서너 푼씩 받고 팔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는 그 구절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들, 이 풀을 다 뜯어오시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살릴 황금이 될 것이오. 명선의 말에 도련님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어제 각서에 지장을 찍은 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선은 각자에게 광주리를 나눠주고 구절초를 뜯는 법을 가르쳤지요. 뿌리째 뽑지 말고 줄기만 꺾어야 한다는 것, 꽃이 핀 것만 골라야 한다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대던 넷째 한량과 7째 게으름뱅이도 명선의 호통에 마지못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힘이 센 둘째와 5째는 지게를 지고 구절초를 나르기 시작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당에는 구절초 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하오. 명선은 우물가로 도련님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절초를 여러 번 헹구고 또 헹궜지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7번을 씻었습니다. 도련님들의 손은 차가운 우물물에 시려왔지만 명선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이것이 끝나면 점심에 고기를 넉넉히 넣어드리겠소. 명선의 말에 도련님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씻은 구절초는 마당에 펼친 멍석 위에 넓게 펴서 말렸지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구절초를 비추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절초를 말리는 동안 명선은 조청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약방 비법을 떠올렸지요. 구절초로 조청을 만들려면 엿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명선은 남은 은자로 장터에서 엿기름을 구해왔고 큰 가마솥을 깨끗이 씻어 준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조청을 고는 날이었습니다. 명선은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말린 구절초를 넣었지요. 그리고는 엿기름을 천에 싸서 넣고 은근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 이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지펴야 하오. 교대로 불을 보시오. 명선의 지시에 도련님들은 밤새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먼저 불을 보고 다음에는 다섯째와 여섯째가 마지막으로 둘째와 일곱째가 교대로 장작을 넣었지요. 밤새 아궁이 불을 지키며 정성을 다하자 가마솥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선은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득한 황금빛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명선은 나무 주걱으로 조청을 저으며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주걱에서 조청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딱 알맞았습니다. 됐소. 이제 항아리에 담으시오. 명선의 말에 도련님들은 조심스럽게 조청을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 항아리 5개가 가득 찼지요. 명선은 완성된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도련님들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셋째가 조심스럽게 조청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쌉싸름함이 입안에 퍼졌지요. 그리고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맛이 기막히단 말이오. 넷째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둘째는 벌컥 2숟가락이나 떠먹고는 감탄했지요. 난생 처음 제 손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맛본 도련님들의 눈에는 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 이것이 바로 도련님들의 땀이 만들어낸 것이오. 명선은 도련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투전판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도련님들이 직접 구절초를 뜯고 씻고 말리고 밤새 불을 지펴 만든 것이오. 이것을 팔아 100냥을 벌어낼 것이오. 도련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지요. 일곱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절초를 뜯느라 손가락에 상처가 났고 불을 지피느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2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지요. 도련님들의 마음속에 일에 대한 자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조청을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장날이 밝았습니다. 명선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도련님들을 깨웠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도련님들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지요. 명선은 이미 구절초 조청을 담은 항아리 5개를 마당 한가운데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도련님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첫 장사날이오. 잘 들으시오. 명선은 도련님들을 일렬로 세우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사흘 동안 도련님들을 지켜보며 이미 각자의 장기와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둘째 도련님과 다섯째 도련님은 힘이 세니 지게꾼을 맡으시오. 조청 항아리를 지고 장터까지 나르는 일이오. 둘째와 다섯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과를 준비한다며 활 쏘기만 하던 둘째였지만 힘만큼은 자신이 있었지요. 넷째 도련님과 여섯째 도련님은 말 주변이 좋으니 호객꾼을 맡으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조청의 효능을 알리는 일이요. 넷째는 기방을 드나들며 입담을 익혀온 터라 이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섯째도 형들 중에서 말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지요. 셋째 도련님은 머리 회전이 빠르니 장부를 맡으시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고 얼마를 팔았는지 기록하는 일이요.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셋째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숫자에 달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세고 계산하는 솜씨가 있었지요. 일곱째 도련님은 가장 어리니 심부름을 맡으시오. 물을 길어오고 그릇을 씻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을 하시오. 일곱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막내지만 형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설레었지요. 그럼 유석 서방님은 무엇을 하오? 유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선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와 함께 장터 한복판에서 조청을 끓이고 손님들께 시식을 권할 것이요. 양반의 채통을 지키면서도 장사를 하려면 서방님의 품위가 필요하오. 유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장사는 처음이지만 아내를 믿고 따르기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지요. 해가 떠오르자 일행은 장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둘째와 다섯째는 지게에 조청 항아리를 지고 앞장섰고 나머지 도련님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명선과 유석은 작은 솥과 그릇, 숟가락 등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지요.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장터 한복판에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다 솥을 거시오. 명선의 지시에 유석이 솥을 내려놓고 아궁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쌓아 화덕을 만들고 그 위에 솥을 올렸지요. 명선은 조청 항아리를 열고 솥에 조청을 조금 덜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조금 섞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기가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명선의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 넷째와 여섯째가 나섰습니다. 지나가시는 나리들, 마님들, 이 조청은 안뜰 산밭의 전기를 먹고 자란 구절초로 만든 명약이옵니다. 넷째의 유창한 입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네들의 냉증을 다스리고 기운 없는 어르신들께 힘을 돋우는 귀한 약재로 만든 조청이옵니다. 한양 약방에서는 구절초 한 근에 은자 서너 푼씩 받고 팔지만 저희는 직접 키운 구절초로 만들어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여섯째도 거들었습니다. 이 조청 한 숟가락이면 겨울 내내 몸이 따뜻해지옵니다. 무릎이 시린 어르신, 손발이 찬 아낙네들께 이만한 보약이 없사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작은 그릇에 조청을 조금씩 떠서 시식을 권했지요. 어서 오시오. 맛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가시오.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조청을 맛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더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좋구먼. 얼마요? 한 사발에 5푼이옵니다. 셋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셋째에게 건넸고 셋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세고 거스름 돈을 내주었지요. 둘째는 조청을 항아리에서 사발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첫 손님이 생기자 구경꾼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조청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좋구먼. 늙은이 무릎이 시려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나아지겠소. 유석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구절초는 예로부터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로 알려져 있사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분명 효험을 보실 것이옵니다. 노인은 두 사발을 샀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앞다투어 조청을 사기 시작했지요. 명선은 계속 솥에서 조청을 데워 시식을 권했고 넷째와 여섯째는 쉬지 않고 입담을 펼쳤습니다. 이 조청은 사흘 밤낮을 불을 지피며 정성껏 고운 것이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정성이 담겨 있사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첫 번째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셋째는 장부에 빼곡히 기록을 하고 있었고 돈 전대는 점점 묵직해졌지요. 일곱째는 물을 길어오고 그릇을 씻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졌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부잣집 마님은 한꺼번에 10사발을 사갔고 약방 주인도 와서 조청을 맛보더니 5사발을 샀습니다. 이거 제법이구먼. 다음 장날에도 가져오시오. 내가 단골이 되겠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가져온 조청 항아리 5개가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셋째는 장부를 덮으며 환한 얼굴로 명선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번 돈이 은자 25냥이옵니다.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렸지요. 이 속도라면 석 달 안에 100냥을 벌어내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련님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온종일 서서 일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기보다는 뿌듯했지요. 특히 셋째는 돈 전대를 꼭 껴안고 걸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전판에서 잃은 돈이 아니라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터에서 산소고기를 듬뿍 넣어 국을 끓이고 흰쌀밥을 지어 도련님들 앞에 내놓았지요. 도련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소. 이 고깃국은 도련님들이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산 것이오. 도련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깃국을 떠먹었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먹는 고깃국 맛은 그 어떤 진귀한 음식보다 달았지요. 둘째는 국물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맛이 이런 것이었소이까. 넷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묘한 기분이요. 배는 고프지 않은데 가슴이 벅차오르오. 일곱 도련님은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하오. 그날 밤 도련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장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뿌듯했지요. 자신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첫 장날의 대성공 이후 팔형제 상단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명선의 자리로 몰려들었고 그 다음 장날에는 옆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지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명선 내 구절초 조청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절초 조청을 먹고 10년 묵은 냉증이 나았다더라. 노인네가 조청을 먹고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다지 뭐요. 양반 집안 도련님들이 직접 만든다니 그 정성이 예사롭지 않다더군. 소문이 퍼질수록 장터에서 명선의 자리는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 부자였지요. 최 부자는 대대로 이 고을 장터를 주무르며 약재와 조청을 독점해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약재를 팔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했고 장사가 잘 되는 이들에게는 건달을 보내 협박하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팔형제 상단 때문에 최 부자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 밥줄을 끊어 두고 보자. 최 부자는 이를 갈며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건달 우두머리
김서방을 불러들였지요. 김서방, 저 팔형제 상단이라는 것들을 혼내줘야겠어. 가만두면 내 장사가 망할 지경이야.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리. 일단 헛소문부터 퍼뜨려. 저놈들 조청을 먹고 탈이 났다는 소문을 장터에 퍼뜨리는 거야.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이네 조청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더라. 우리 동네 사람도 배탈이 났다지 뭐요. 양반네 도련님들이 뭘 안다고 조청을 만들어. 사람 잡겠어. 헛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지요. 그날 밤 김서방과 건달 셋이 명선네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음 장날을 위해 준비해둔 조청 항아리 1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것들이다. 저 항아리에 소금물을 타버려. 김서방의 지시에 건달들은 품속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청 항아리 뚜껑을 열고 소금을 한 줌씩 넣었지요. 소금이 조청에 녹아들어가자 달콤했던 조청은 짜디짠 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크크크, 이제 끝장이군. 건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선과 도련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청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의 자리를 잡고 조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조청을 맛본 손님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짜서 먹을 수가 없소. 아니, 조청에 소금을 탄 거요? 사람을 우습게 아시오? 돈 돌려주시오. 이건 사기요. 손님들의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명선은 황급히 조청을 맛보았습니다. 과연 짜디짠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명선은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조청을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둘째와 다섯째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둘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지요. 이건 필시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한 것이오. 내 당장 범인을 찾아내겠소. 다섯째도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기 최 부자 약재상 놈들이 수상하오. 당장 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리겠소. 성질 급한 둘째와 다섯째가 몽둥이를 들고 최 부자네로 쳐들어가려는 순간 명선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참으시오. 명선의 낮은 목소리가 둘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않소이까. 주먹으로 해결하면 우린 그저 상놈이 될 뿐이오. 장사꾼은 머리로 승부해야 하는 법이오. 명선은 도련님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계책이 있소. 넷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대체 무슨 계책이요? 명선의 눈에는 이미 신묘한 계책이 서 있었습니다. 명선은 셋째와 넷째를 가까이 불렀지요. 셋째 도련님과 넷째 도련님, 두 분은 오늘 밤 최 부자네를 지켜보시오. 필시 저들이 꼬리를 밟을 것이오. 증거를 잡아야 하오. 알겠소이다, 형수님. 명선은 나머지 도련님들에게도 각자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오늘 일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요. 사흘만 기다려 주시오. 사흘 뒤 이 장터에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조청을 다시 내놓겠소. 명선의 당당한 외침에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명선은 물러서지 않고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일 때였습니다.
그날 밤 셋째와 넷째는 최 부자네의 약재상 뒤편 골목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셋째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익힌 뒷골목 실력을 발휘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고, 넷째는 기방을 드나들며 배운 눈치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최 부자네 뒷문이 열리더니 최 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달 김서방과 그 일당 셋이 나타났지요. 최 부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일은 잘 처리했겠지. 물론이지요, 나리. 저놈들 조청 항아리에 소금을 가득 쳐넣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쪽팔림을 당했을 겁니다. 크크크, 잘했어. 이제 저놈들은 끝장이야. 여기 품삯이야. 최 부자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김서방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셋째와 넷째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기 서라. 셋째의 외침에 건달들이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넷째가 재빨리 김서방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투전판에서 싸움질도 해본 셋째였기에 순식간에 건달 하나를 바닥에 넘어뜨렸지요. 내 놈들이 우리 조청에 소금을 탔구나.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문 안으로 황급히 도망쳤고 나머지 건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셋째와 넷째는 김서방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의 팔을 비틀어 꼼짝 못하게 제압했지요. 형수님께서 기다리신다. 순순히 따라오지 못할까. 셋째와 넷째는 김서방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선은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서방을 본 명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우리 조청에 소금을 탄 장본인이로구나. 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김서방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가로 넘기면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것이오. 하지만 내게는 다른 계획이 있소. 내일 장터 한복판에서 내가 할 일이 있소.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명선이 장터 한복판에 큰 공고를 붙여놓았기 때문이지요. 팔형제 상단,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선은 도련님들과 함께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마솥을 가져와 아궁이를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전 우리 조청이 짜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선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우리 조청에 소금을 탄 것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청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선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둘째와 다섯째가 김서방을 끌고 나타났지요. 김서방의 손은 묶여 있었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우리 조청에 소금을 탄 장본인이옵니다. 명선의 선언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자의 자백은 나중에 들으시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조청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선은 일곱째에게 구절초 다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얀 꽃이 핀 구절초를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지요. 이것이 바로 구절초입니다. 우리 집 뒤편 밭에서 정성껏 키운 약재옵니다. 명선은 우물물로 구절초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씻어 물이 맑아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지요. 사람들은 명선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절초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입니다. 명선은 말린 구절초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엿기름을 천에 싸서 넣었지요. 여기에 엿기름을 넣어 은근한 불로 오래 끓이면 조청이 됩니다.
소금이나 다른 것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곧 달콤한 향기가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향기를 맡았지요. 명선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불을 지피며 정성껏 조청을 고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것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유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장남이옵니다. 양반으로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부인과 동생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넷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기방을 전전하며 놀기만 했던 한량이옵니다. 하지만 형수님 덕분에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청은 우리의 자부심이옵니다. 셋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투전판에 빠져 집안을 망칠 뻔했던 놈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청 한 사발 한 사발에는 우리 형제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도련님들의 진심 어린 말에 장터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명선이 김서방을 앞으로 끌어냈지요. 이제 내가 한 짓을 실토하라. 김서방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최 부자의 돈을 받고 밤중에 담을 넘어 조청 항아리에 소금을 탔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최 부자 나리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팔형제 상단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저희에게 해코지를 시켰습니다. 김서방의 자백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최 부자 그 못된 놈. 정직한 장사꾼을 해코지하다니. 팔형제 상단은 억울했구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토록 정직하게 장사하는 집이 또 어디 있겠느냐 며 명선네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가마솥에서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사람들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구절 초향이 입안에 퍼졌지요. 사흘 전에 짠 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조청의 맛이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조청을 샀습니다. 그날 준비해간 조청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사람들은 다음 장날을 기다리겠다며 예약까지 하고 갔지요. 한 노인이 명선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직이 최고의 장사법이요. 이 일로 오히려 아가씨네 명성이 더 높아졌소. 그날 이후 팔형제 상단은 신용 제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장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조청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한 달 반 만에 명선은 100냥을 벌어들였습니다. 아니, 100냥이 아니라 150냥이나 되었습니다. 명선은 그 길로 빚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100냥을 내밀며 말했지요. 여기 빚을 갚겠소. 그리고 담보로 잡힌 밭에 증서를 돌려주시오. 빚쟁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고작 석 달도 안 돼서 100냥을 벌어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빚쟁이는 증서를 내밀었고 명선은 그 증서를 받아들어 마당 한복판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명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 도련님도 그 불꽃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제 구절초밭은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지나고 명선이 이 가문에 시집 온 지 어느덧새 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비바람에 깨진 기와지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100칸이 넘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대문은 육중한 홍살문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예쁜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었지요. 한때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던 마당은 이제 반들반들하게 닦인 돌마루로 변했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빚쟁이에게 담보로 잡혔던 구절초밭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크고 질 좋은 약재 재배지가 되었습니다. 가을이면 하얀 구절초 꽃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그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감쌌지요. 명선은 그 밭을 더욱 넓혀 인근의 땅까지 사들였고 이제는 10마지기가 넘는 구절초 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팔형제 상단은 이제 단순히 조청만 파는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구절초 약재를 한양의 큰 약방에 납품하고 조청은 물론이고 구절초차, 구절초 환약까지 만들어 팔도 곳곳으로 팔았지요. 상단의 규모가 커지자 이곱 도련님은 각자의 재능에 맞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둘째는 힘이 좋아 물류를 총괄했습니다. 각 고을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요. 셋째는 머리 회전이 빨라 장부와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한 푼 한 푼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익을 계산하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넷째는 말 주변이 좋아 한양의 큰 상단들과 거래를 맺는 외교 담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방을 드나들며 익힌 입담과 눈치로 양반 상인들과도 거침없이 교류했지요. 다섯째와 여섯째는 각각 동쪽 고을과 서쪽 고을의 지점장이 되었고, 일곱째는 장터 판매를 총괄하며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장남 유석은 이제 더 이상 천자문을 가르치며 쌀 몇 회 받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팔형제 상단의 대표로서 각 고을 원님들과도 교류하며 상단을 이끌어갔지요. 명선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물론이고 상단의 큰 결정까지 모두 명선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명선의 2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에 일곱 도련님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명선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형수의 혼수나 노리던 망나니들이었으나 이제는 각 고을을 책임지는 상단 행수로 성장해 있었지요. 셋째가 두툼한 장부를 명선 앞에 바쳤습니다. 대행수 마님, 이번 달 비단 장사로 번 수익이 옵니다. 총 300냥을 벌어들였고 구절초 약재 납품으로 200냥을 더 벌었습니다. 넷째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양의 큰 약방 5곳과 새로운 거래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구절초 약재를 정기적으로 납품하기로 했고 조청과 환약도 함께 공급하기로 약조했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대행수 마님,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때 저는 무과에 응시한다며 활쏘기만 하던 철없는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섯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형들 뒤나 쫓아다니며 놀기만 했던 철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수 마님께서 저에게 동쪽 고을 지점을 맡겨주셨고 이제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막내라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제게도 장터 판매라는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가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일곱 도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남편 유석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진작에 망했을 것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었소. 동생들이 제 손으로 돈을 벌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형으로서 이보다 기쁜 일이 없소. 시어머니 박씨 부인도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집의 진정한 기둥이구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명선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모두 도련님들이 노력한 덕분이옵니다. 저는 그저 길을 보여드렸을 뿐 그 길을 걸어온 것은 도련님들이십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한 것은 모두 도련님들의 힘이옵니다. 그날 저녁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을의 원님과 양반들, 상인들이 모두 모여 명선내 가문의 부활을 축하했지요. 한때 쥐조차 굶어 죽어 나간다던 거지 소굴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명선은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새로 지은 기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명선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깨진 기와, 잡초 무성한 마당, 그리고 첫날 밤 혼수를 노리던 7 늑대의 눈빛. 그때 손에 쥐었던 빨래 방망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방망이로 시작된 전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구나. 명선은 빙그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유석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이후 명선 마님의 이야기는 효도와 지혜의 전설이 되어 팔도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